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안다. 제가 여러분께 보내는 사연에 이리도 적당한 속담이 있을까요? 그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본인이 다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만류에도 그저 본인이 아는 것에만 집중해 결국 화를 잇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을 곁에서 잡아주는 든든한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나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찬물도 아닌 것 같네요. 그저 스스로 선택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직접 데워보고 이 길이 아니라는 걸 피부로 실감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저 또한 겪어봤기 때문이죠. 차별 또한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대로 공감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의 서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남 이녀의 장녀, 나를 그저 살림 미천에 조상님 제사상에 음식이나 준비하면 되고 저를 놀릴 주제도 안 된다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저와 여동생은 집은 있지만 진정한 가족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들, 딸, 아들, 딸.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 셋째는 아들 태어나기 전에 액땜으로 태어나내고 넷째인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또 액땜이라고 다섯째는 아들일 거라고 하다가 살림이 여유롭지 않아서 문 닫고 나가내로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라고 하셨죠. 오빠 남동생이 하루 세 끼 중 한 끼라도 거르거나 입고 있는 옷에 주름이 가 있으면 천인 공노한 일이었지만 저나 여동생이 세 끼 중 세 끼 다 걸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가 고파 힘이 없어 마당 청소를 게으르게 했거나 밥을 못하면 바로 매타작이 시작되긴 했네요. 저나 여동생이 부모님께 호되게 혼나는 걸 보고도 오빠나 남동생은 모릅니다. 지들이 누리는 호사가 대체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지 말이죠. 오빠는 재수 삼수해서라도 대학에 보내줬으면서 저는 성적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꼭 대학 갔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도 제 대학 보내서 뭐하냐. 고등학교만 보내줘도 지주제 넘칠 대로 해준 거지. 라는 소리만 하던 저희 부모님. 성인 되자마자 기숙사 딸린 공장으로 취직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죽어라 일만 해도 차라리 나를 봐주지도 않는 부모님 곁에 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딱 하나 집 떠나는 제 발길을 잡는 건 저 떠나냐고 혼자 남아 동병상련 마음조차 위로해 줄 사람 없는 여동생뿐이었죠. 서울집 떠나 그 당시 인천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기 전날 제 여동생은 옆에 누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 학교만 졸업하면 꼭 언니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우리 둘이서 살자. 엄마나 아버지나 우리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없는 데서 둘이서. 그렇게 3년 뒤에 정말 제 동생은 인천으로 와서 의류 수성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면서 저와 함께 단둘이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이 분에 넘치는 대학 들어가 겨우 졸업하거나 중퇴해서 군대 갔을 때 저와 여동생은 서울에 둘이 살 방 하나짜리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일하던 곳 사장님의 소개로 가죽 공방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가 일이 조금 더 고되지만 더 적게 일하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해서 바로 서울로 간 거죠. 저는 공장을 나와서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건축 사무실 잡일하는 보조 사무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말이 좋아 사무원이지 사무실 자료 정리하고 손님 오면 커피 타고 인력 사무실에서 소개로 온 인부를 안내하고 연락하고 정말 잡일이었어요. 그래도 손이 부르트고 손가락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 벌진 않아서 좋았네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스스로 아둥바둥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와 남동생은 사업한다, 땅 산다, 부모님 재산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속도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울 때만 만만한 자식 찾는 거죠. 아버지가 병 안으로 들어 누웠을 때 찾았던 건
그렇게 받들어 모셔 키운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이었어요.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사람 한이라는 게 지독한 것 같다가도 참 간단한 말로 손쉽게 풀리는 거였네요. 아버지 입에서 저와 동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도 나고 속도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다 늙어서 죽어갈 때 사과할 거면 진작 해주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서 죽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서 용서하라고? 그 말 하나가 뭔지 평생 부모님에게 받은 홀대와 차별의 아픔이 살짝 사그러들다가도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받을 거 다 받고 모른 척하는 오빠 남동생 대신 아버지 장례 치르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대면대면하게 종종 찾아뵀었어요. 근데 반년도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갔고 어머니 장례까지 미운오리인 저와 동생이 치렀네요. 이제 몸속에 남은 아픔과 분통을 풀 대상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뱉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저 삼켜서 몸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잊고 내 인생 잘 사는 게 저나 동생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었어요. 새롭게 자리 잡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또 그곳에서 제 남편도 만나게 됐네요. 남편은 저희 사무실에 소속된 인부들 중 하나였습니다. 멀끔하게 젊은 사람이 목소리도 제일 크고 늘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잘해서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실에서도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었고 인부들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과 제가 눈이 맞아서 커피 한잔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거죠. 남편은 삼남 일녀의 셋째로 아들이었음에도 저희 집처럼 뭐 귀한 아들이라서 있는 지원 없는 지원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남에게도 제대로 투자를 못할 만큼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안이라서 장남은 고등학교도 다니다 말고 일을 시작했고 그 뒤로 동생들도 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집 밥벌이를 해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몸 굴리면서 돈 벌 수 있게 튼튼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이를 보이며 활짝 웃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크게 팔 잡힐 생각도 없이 참을 만큼 고되고 근근히 숨통 트이는 삶에 저런 사람과 함께라면 힘든 일도 훌훌 털고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1년 조금 안 되게 만났나요? 제가 결혼을 한 게 25이었으니까요. 결혼해서 바로 아들이 생겼고 3년 지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 달을 무사히 보내면 다음 달은 조금 더 아껴야겠다 싶게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어도 저도 남편도 차라리 우리 굶으면 되지 자식에게만은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고 싶었기에 애들 키우는 데는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월급날이면 늘 남편이 손에 사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집 근처 통닭집에서 파는 빛깔 좋은 양념 통닭이었는데 요새는 뭐가 무슨 맛인지도 모를 만큼 통닭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후라이드 아니면 양념이었는데 퍽퍽한 살이 그래도 맛있는 게 양념이어서 늘 치킨은 양념 통닭만 먹었습니다. 종이 박스 풀고 그 안에 호일을 조금 떼 찢어서 닭다리 하나씩 잡고 먹기 좋게 다리 부분 호일로 감아 아들과 딸한테 하나씩 쥐어주고 저랑 남편은 날개 하나씩 잡고 먹었어요. 요즘은 왜 그 맛이 나는 양념 통닭은 찾기가 어려운지 이게 정말 그 통닭의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게 그 빨간 양념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양념 때문은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 속에서 온 가족이 별탈 없이 살았는데 딱 하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건 바로 남편의 담배 피우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꿀같이 달콤한 순간이 바로 휴식 시간에 피우는 담배라고 하던 남편. 안 그래도 공사장 먼지바람 다 마셔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쩌려고 담배까지 피워서 본인 배를 그렇게 혹사시키냐고. 꿀같이 달콤한 휴식 시간을 원하면 차라리 쉬면서 꿀이나 퍼먹는 게 100배 낫겠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열변을 토하는 소리를 그냥 허허 하면서 웃어넘기죠.
정말 다른 걸로는 제 속을 끓이지 않는 좋은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빠였는데 그 담배만큼은 죽어도 포기를 못 하더군요. 집에 냄새나고 애들까지 간접 흡연한다고 한겨울에 내쫓으면 조용히 나가서 손과 코가 빨갛게 얼어도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잔소리도 할 힘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도 더 잔소리를 했었어야 하나 봐요. 아들이 30 후반이 됐을 무렵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알게 됐을 때는 어찌 손쓸 도리도 없이 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있었기에 저도 애들도 남편을 무기력하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 영정사진을 보며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그 담배가 뭐라고, 이렇게 일찍 가족들 곁을 떠나냐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남편 가는 길 가족들 두고 간다는 생각에 편히 가지도 못할까 걱정 말라고, 우리 형욱이랑 서영이는 좋은 짝 만나서 저들 가정 꾸리는 모습 내가 꼭 지켜보겠다고, 당신은 그저 하늘에서 애들 잘 봐달라고 기도했네요. 딱 2년만 있다가 갔으면 장남 결혼하는 것도 직접 봤을 텐데, 그 당시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제 아들은 아버지가 떠나고 2년 뒤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고 한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적적했던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온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 아가씨는 뭘 좋아하냐고 물어서 해산물을 좋아한다길래 주변에 묻고 물어 좋은 일식집을 예약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 당시 뭐 젊은 사람들 본다던 잡지 모델이랑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몰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찌나 팔다리도 날씬하게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작고 피부도 하얗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게 아주 다른 세계의 사람 같더라고요. 저렇게 하늘에서 점지해서 태어나야 모델을 하는구나 싶게 말이죠. 근데 그 천사 같은 모습 속에는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악마의 모습이 있다는 걸 처음 만나는 날 알 수 있었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식당에 도착을 했고 저는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3, 4분 정도 늦었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자 아들은 일어나서 저를 반겼지만 며느리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고개만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뭐 죄도 아니고 큰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아,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요. 어른이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그렇다고 말로라도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눈 치켜뜨고 고개만 까딱, 이게 어찌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입니까? 그래도 좋은 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뾰족한 소리 하기 싫어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의 행동들이 아주 숨도 안 쉬어도 마이너스였어요. 저희가 앉은 식탁에 컵이나 앞접시, 밑반찬 같은 건 세팅이 돼 있었는데 직원이 잊었는지 물병이 없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어딘가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겠어요? 멀리 있는 직원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우, 요새는 걔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 며느리를 보고 다가온 직원에게 며느리가 한술 더 떠서 하는 말. 저기요, 여기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식탁에 물병이 없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우리는 뭐 음식 먹다가 목 막혀도 그냥 먹으라는 건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식당 직원이 본인 집안 머슴도 아니고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같은 사람에게 이리 모멸감을 주나요? 제가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 옆에서 아들이 직원에게 사과하면서 물통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도 반찬을 먹어보더니 이건 짜고 이건 다네, 음식 구성이 별로네 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겁니다. 형욱 씨, 식당 잘못 찾아왔나 봐. 서비스도 음식도 영 엉망이네. 난 괜찮은데? 왜 그래? 어머니가 너 회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알아보신 식당인데. 딱히 특별한 날에 올 곳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럼 메인 메뉴가 맛있나 보네?
하는 말마다 아주 밉상인 티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네요. 말 한마디 평범하게라도 하질 않으니 이제 겉모습마저 미워 보이더라고요. 가죽으로 된 미니스커트를 입고 바짝 꼰다리도 뾰족한 하이힐 신은 발을 식탁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고 까딱거리는 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대화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미 마음이 가지라느니 며느리에게 궁금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기도 전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가씨는 아니다. 형우가 너 진심이니? 식당 가서 갑질이나 하고 어른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어디다가 팔아먹은 저런 아가씨랑 결혼이라고? 지금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거? 그래, 지금은 좋겠지. 근데 결혼이 어디 젊은 날만 반짝하고 마는 거니? 길게 봐야지. 너 나중에 눈에 콩깍지 벗겨지면 그거 다 껍데기야. 오늘 본 그 식당 직원? 그 식당 직원이 겪은 모멸감 앞으로 네가 겪을 수 있어. 정신 차려 이거사.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데요. 진이가 첫인상이 좀 그렇긴 해요. 나도 그랬고. 돈 있는 집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라서 그렇긴 한데 애가 그런데 알아가면 쟤만큼 속이 어리고 착한 애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누구 아들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저 진짜 진이 사랑해요. 진이만큼 잘 맞는 애도 없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 든 것도 진이뿐이라서 어머니께도 소개시켰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절대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얘가 어쩌려고 나한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나 싶더라고요. 이미 눈빛에서 제 말을 들어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 이 결혼하면 나 결혼식장 안 간다. 너 안 본다. 으름장을 놔도 안 그럴 거 안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장남 결혼식에 안 오냐고 그냥 애교만 부리네요. 저런 속 없는 놈. 지가 왜 며느리에게 마음이 갔는지 며느리가 연애할 때 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애가 착한지 술술술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미 첫인상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 제게는 소기의 경일기밖에 아니었죠. 사랑 앞에 눈이 뒤집힌 아들은 엄마인 제가 봐도 이건 손을 쓸 수 없이 그저 지가 살아봐야 알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알아서 적당히 가족 역할, 시어머니 노릇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제 찜찜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혼집 구하는데 조금 애를 먹더라고요. 돈 많다고 하던 며느리 집에서는 뭐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예물 예단 혼수만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보태준 돈과 지가 모은 돈 합쳐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앞으로 아들이 모시고 살 며느리 눈이 어찌나 높든지 평수가 좋으면 동네가 별로고 동네가 좋으면 평수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딸이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지방 체육센터 코치로 일하게 되는 바람에 일찍 지방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이제 아들도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생각하니 저도 불안해졌었거든요. 혼자 36평짜리 집에 혼자 살면 괜히 더 공허하고 적적할 테고 애들만 괜찮다면 남은 방 2개 다 내어주고 같이 살면 제 마음도 놓일 것 같았고요. 아들이야 며느리가 좋다면 좋다고 할 게 빤해서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차나 한잔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분명 네가 불편하긴 할 거다. 근데 나도 괜히 시집살이 하려고 이런 말 꺼내는 건 아니란다. 다 같이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사람 사는 냄새도 나면서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절대 너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저는 당장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너는 어떠니? 잘 생각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근데 제 말에 며느리가 누나를 굴리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 주변 사람들 다 시어머니가 시자 들어가는 짓 안 한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하고 데려가서 지금은 다 고생해요.
어머님 말 뜻은 알겠는데 솔직히 어머님도 완전 시집살이 안 한다고 100% 확신은 못 하실걸요?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여자들은 빨리 늙는데요. 가족은 뭐 명절이나 가족 행사나 가끔 보는 게 더 애틋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어머님. 저 어머님 오래 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저를 오래 보고 싶은 애가 할 소린가요? 혀에 브레이크가 달리지 않은 것처럼 거침없이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 참으로 신기하고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웃으며 그냥 그래, 네 뜻 알겠다고. 나는 그래도 너에게 믿음을 먼저 주려고 했는데 너한테는 그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 보다.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 살던 대로 행동하는 남의 집 딸이 밉다기보단 그저 본질은 보지 못하는 제 아들 녀석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 날 눈물이 납디다. 지 엄마 속도 모르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에서 턱시도 멀끔하게 입고 제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며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 한 방울 툭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앞으로 펼쳐질 지독한 가시밭과 같은 아들의 결혼 생활을 미리 슬퍼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며느리에게는 안부 연락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에게도 연락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뭐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절로 시간이 흐르는 신혼생활이라서 저는 생각이 안 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아들의 신혼 근황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지방에서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혹시 오빠하고 요새 만났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별말 안 해? 무슨 말? 아주 새색시만 봐도 좋은지 이 엄만 잊었나 보다. 아휴, 그래. 엄마한테는 말 못했겠지. 엄마, 오빠가 요새 죽을라고 그래.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한탄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결혼 후에 제게 별말이 없었던 건 다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뭐 앞으로 서로 지켰으면 하는 규칙 같은 걸 읊었나 봐요. 뭐 애는 낳으면 체형 변하니까 모델 생명 끝장이니까 절대 안 낳을 거라고 하고 본인은 평생 밥도 안 지어봤으니 집밥 바라지 말라고 아침은 그냥 그르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면 되고 저녁은 배달시켜 먹거나 반찬 사다 먹자고 했대. 근데 새언니 결혼하고 일도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어질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이 지 무덤 파서 들어간 격이라 뭐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아들이 회사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집에 들렀어요. 며느리는 뭐 저녁에 친구들 모임 있다고 늦는다고 그날은 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간다는 겁니다. 딱 봐도 결혼식 날보다 살이 빠져 보이는데 아들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몰골로 앉은 자리에서 밥 세 공기나 뚝딱 비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삼시세끼 집에서 못 먹으니 엄마 집에 와서 먹니? 요즘 저녁에는 뭐 시켜서 먹어? 네? 엄마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라. 서영이한테 들었어. 진이가 뭐 선언인지 뭔지 했다며? 아휴,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 박서영,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걱정 마세요. 이게 다 결혼하고 부부로서 의견 맞춰 나가면 될 일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집밥 너무 맛있다. 내가 이걸 몇 달이나 못 먹고 산 거야. 아들은 애써 괜찮겠거니 낙관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명절에 집에 왔을 때도 지가 지 친정에서 신혼집에서 하는 것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음식 준비하고 상 닦고 식사 준비하는데 며느리만 멀뚱거리면서 천치처럼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음식에는 손대지 마라. 재료값이 얼만데 제 손에 맡겼다가 버리는 수가 있으니 하고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설거지는 할까 싶었어요. 진이야,
너 오늘 와서 많이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네? 설거지요? 아우, 저 못해요, 어머님. 이거 손톱 네일 한지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자리도 못 잡았고요. 또 손에 세제 자주 묻히면 손이 금방금방 터서 거칠거린단 말이에요. 그저 되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던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딸이 나타나서 무서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언니, 그거 진짜 웃기는 소린 거 알죠? 내일이나 세제야 고무장갑 끼면 하면 될 일이고 언니가 안 먹은 그릇들만 있는 설거지거리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다 같이 청소하고 다 같이 음식 준비했는데 언니 뭐 했어요? 이렇게 밥만 떨렁 먹고 본인이 먹은 음식 설거지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얘가 운동도 하고 체육 코치라서 그런지 단호하게 말하니까 엄마인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글이글한 눈으로 마치 본인 학생 다그치듯이 며느리를 휘어잡는데 이럴 수가. 그리 꼿꼿하던 며느리가 제 딸이 무섭게 다그치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입은 대빨 나오긴 했는데 민그적거리면서 고무장갑을 끼더니 느릿느릿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죠. 며느리는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강약 약강의 인간이라는 것을요. 제가 며느리에게 단단히 만만한 시어머니로 찍히긴 했나 봅니다. 그리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깨나 으쓱거리고 해괴한 변명이나 하면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말이죠. 아들을 이 아이와 결혼시킨 걸 제외하고 제가 단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처음 만나던 그 식당에서 저를 보고도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는 며느리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가야 했던 게 아니라 당장 머리를 후려쳐서라도 일어나서 제대로 인사를 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며느리가 고분고분 말을 듣는 건 제 딸이 아니라 제가 됐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같이 사는 사람보다 괴롭겠어요. 아들은 종종 며느리가 속을 긁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한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둔 거나 다름없는 며느리는 딱 두 장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거실 소파와 백화점. 집에 있을 때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질 않았고 집에 없으면 100% 백화점에 가서 옷이니 가방이니 신발이니 바리바리 사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 하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나 아직 우리 아빠 카드 쓰고 있어. 내가 그래도 당신 배려해서 아직 아빠 카드 쓰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그래도 결혼했는데 계속 아빠한테 의지할 순 없고 앞으로 몇 달 내로 당신 카드 쓸 테니까 내 소비 패턴 잘 보고 준비 잘해. 사돈 어른 돈을 펑펑 쓰며 나중에 아들의 돈을 펑펑 쓰겠다고 예고하는 며느리.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괴로워했고 저는 안타깝지만 정말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을 속으로 꾹 참았네요. 엄마가 뭐라고 했니? 길게 보고 결혼할 상대 찾으라고 했지. 라고 말이죠. 그래도 아들도 마냥 속 없는 놈은 아닌지 며느리에게 절대 경제권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네가 정말 가족으로서 내 아내로서 돈 관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해낸다면 그때 경제권을 공유할 거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만 줬다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며느리는 오히려 지아버지 카드를 흔들며 아들을 비웃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사돈댁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끝내 며느리에게 줬던 카드값도 연체돼서 그렇게 믿던 사돈 어른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자 며느리는 바로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 요새 며느리가 달라졌다나 뭐라나. 어머니, 저 오늘 출근할 때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아침밥 얻어먹었어요. 믿어지세요? 며느리는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사라지자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아들을 잡은 겁니다. 카드값이 한 달에 7, 800이 나오는데 넙죽 엎드릴 만도 했죠. 지 살 길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후회를 하는 건지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에 없던 살가운 모습을 보이고 절대 하지 않겠다던 임신 계획도 만들려고 한다고 아들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정이 어쨌든 며느리가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인다니 일단 두고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두고만 봤지 아직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오질 않으니 며느리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내더라고요. 바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갑자기 며느리도 나갈 준비를 해서 물어보니까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그랬대요. 나 취업했어. 친구가 소개시켜 준 곳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곳인데 내 자리 있다고 오늘부터 나오라고 했어. 아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경력이라고 모델 일 하나밖에 없는데 30 중반에 다른 재주 하나 없이 첫 취업이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없다고 제게 말했죠. 저도 아들의 말을 듣고 얘가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휴 말이 씨가 된다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친구 따라 간 곳은 강남이 아니라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였던 거예요. 하루아침 새 회사가 사무실을 빼고 날랐다고 울며불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같은 사람들을 월 1,000이라는 허무맹랑한 말로 속여 데려간 다음 취직한 후에 회사 활동비로 쓸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고객에게 앞으로 팔 물건까지 직원들에게 강매시키고 돈이 좀 모이면 야반도주 해버리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아휴, 속인 놈들이 나쁜 놈인 건 맞지만 아니 아무리 세상살이 모르고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해도 남의 돈을 아무 대가 없이 거액을 순순히 앉아서 벌 줄 알았나요? 제 속도 터지고 아들 속도 터지고 며느리의 눈물샘 또한 터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이 그 한심한 꼴을 보고 갈라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제게 그날 며느리가 사기당해서 강매한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물건들 집에 쌓아두고 아이처럼 울면서 본인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차마 헤어지자고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정말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먹은 건지 며느리는 활동비라고 대출받아서 낸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에 쌓인 이상한 물건들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내놓으며 어떻게든 본인의 과오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의 마음이 굳혀졌나 봅니다. 아들은 제게 전화해서 요새 며느리가 어떻게든 대출을 갚기 위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모습과 본인에게 미안한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놓으려는 걸 보고 정말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며느리가 진 빚도 부부로서 함께 갚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뒤돌면 빚더미에서 무슨 선택을 할지도 모르고 또 잘못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엄마, 나 그 사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요. 미우나 고우나 예전에 좋았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사랑이 뭐고 감정이 뭔지 그날 아들의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며느리도 제대로 사람 노릇하고 살 배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오냐오냐 살다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닌가. 무조건 받아주고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도 아니고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사람들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주 주말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새 출발하는데 그래도 가족의 응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생일상 차려놓을 테니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아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물에서 나는 거 좋아하는 애를 위해 아침에 수산시장 가서 해물탕 재료도 사고 꼬막이 싸고 싱싱해서 무침을 하려고 좀 샀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라고 염원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나가니 어느새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왔네요. 식탁을 빼곡히 덮은 음식을 보며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은 준비 못했고 그냥 맛있는 밥 배부르게 먹고 힘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목이 메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뭐든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양손에 숟가락 젓가락 잡고 어찌나 공격적으로 먹던지 나중에는 큰 밥그릇 달라고 해서 줬더니 거기에 밥이랑 꼬막 무침이랑 참기름 넣고 시원하게 비벼서 먹더군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와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부르게 먹은 애들 집에 보내고 이틀이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제게 먼저 전화를 한 건 정말 손에 꼽을 일이라서 의아하기도 했고 또 얘가 잘 한다더니 안부 연락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받았어요. 근데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린 도저히 안부 연락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 어제 식중독으로 병원 다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탈이 났을 음식이 어머님 꼬막 무침밖에 없어요. 얘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꼬막 무침 너 말고 나도 먹고 형욱이도 먹었잖니.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너뿐만 아니라 나나 형욱이도 탈이 났었어야지. 제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어머님 음식 먹고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곧 모델 일도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모델 다시 한다던 애가 그날 밥을 아주 대접으로 먹고 갔니? 괜히 더 열내지 말고 너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뭘 원해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어머님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저 지금 너무 힘들고 몸에 두드러기까지 나서 한동안 모델일 못하게 생겼어요. 당장 모델일만 해도 달에 몇백은 벌 수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그거 다 물 건너갔으니까 저 딱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딱 1,000만 원? 네가 정말 미쳤구나. 원래 애가 이상한 건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해질 줄은 몰랐다. 사기꾼들한테 한 번 당해보니 이제 너도 사기꾼으로 살려고 하니? 너는 참 별 방법이 없는 애다. 왜 그러세요? 원래 식당도 손님이 식당 음식 먹고 탈라면 다 배상해줘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하신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냥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위로금 겸 합의금 준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보내세요. 예, 네가 더러운 짓을 하는데 내가 왜 깔끔하게 보내니? 일 없다. 정 한 푼이라도 나한테 뜯어내고 싶으면 내가 만든 꼬막무침 먹고 탈났다는 거 증명해서 소송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머리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집에 온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며느리의 행각을 말했고 아들도 저만큼 황당해하고 속이 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 분노하게 했죠. 걔 식중독 걸린 건 맞는데 어머니 댁 가서 먹고 간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음날 지 친구랑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가 식중독에 걸린 건 진짜였어요. 밤에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을 일으킨 며느리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식중독 진단을 받았고 수액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잠깐 접수처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야, 나도 지금 응급실이야. 밤에 토하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온몸에 울퉁불퉁 뭐 나고. 맞네. 그거네. 샐러드랑 김밥. 샐러드에 계란 들어있던 거. 야, 내가 그랬잖아. 좀 가려고 하는지 냄새 난다고. 아들은 그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걸 제게 돈을 뜯어내려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되자 아들은 정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등신이지라고 하며 제게 걱정 말라고 그 여자 해결한다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행여 아들이 홧김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음날 다시 돌아온 아들은 지치고 까칠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같이 답 없는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분통하다는 듯이 전날 며느리에게 가서 했던 대화를 제게 설명해 주더군요. 몸짓 손짓 다 해가면서 제게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고 화가 났는지 말하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지 뜻대로 안 되는 거라 며느리는 바로 말을 바꿨다고 해요. 아니, 나도 처음에는 꼬막 무침인 줄 알았어. 그런 거 원래 잘 상하잖아. 근데 몸에 두드러기 때문에 한동안 모델 복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욱해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바본 줄 알아? 너 병원에 있을 때 그날 만난 네 친구랑 하는 전화 다 들었어. 너 처음부터 니들이 처먹은 김밥이랑 뭐 샐러드? 그거 때문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리고 뭐 모델? 야, 나 너랑 결혼하고 7kg 빠졌을 때 너는 7kg 쪘잖아. 할 생각도 없이 4살 가져간 거나 다름없는 애가 무슨 복귀야? 거짓말을 덮기 위해 한 거짓말조차 탄로난 며느리는 주특기인 궤변을 늘어놨다고 하네요. 여보, 내가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랬어. 당장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거 당장 못 갚아준다고 했잖아.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고 나도 숨통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한 번 던지면 어머님도 나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실수했어. 어? 진짜 벼랑에 내몰린 거나 다름없어서 뭐든 해야 했단 말이야. 벼랑에 내몰렸다고 가족들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를 쳐? 너 그거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어. 진짜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너 만나서 결혼한 거야. 벼랑에 내몰렸으면 이제 혼자 떨어질 생각이나 해라. 너 믿고 기회 준 가족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아들은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제게 설명하며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른 손으로 연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쓸며 다시 입을 열었고요. 진짜 홀린 기분이에요, 어머니. 애초에 만나서도 결혼해서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당하고서야 알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저는 그때 아들을 탓하는 말이나 아니면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곱씹는 걸 바라봤어요. 아들은 그렇게 이혼을 했고 결혼 생활도 길지 않고 아이도 있는 게 아니라서 이혼 과정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아들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며느리였던 애가 꽤 귀찮게 매달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혼하고 혼자 빚더미에 앉은 그 애는 아들 말로는 친정으로 갔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더라 라는 게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아들의 결혼은 1년 반 만에 끝났지만 기간이 짧다고 해서 상처가 작은 건 아니었어요. 아들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그립고 혼자가 된 게 외롭다기보다는 그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혼이란 과정을 실패로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을 했다고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함으로써 그 희생을 하고 교훈 하나 얻지 못하고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이혼을 실패로 만드는 길이니까요. 한때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고 상처까지 얻은 아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어요. 근데 이혼 후에 신혼집을 정리하고 제 집에 들어와 사는 아들이 점점 스스로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고지곧대로 부모 말대로 길을 가느니 차라리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가 아닌 걸 스스로 깨우치고 나와서 나중에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더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가 하는 일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아둥바둥하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다 잠시 쉴 곳이 필요한 자식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제가 그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 아들이 인간으로서 더 성장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구구절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며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랍니다.